재판이 있었는데 그 살해된 여중생의 아버지까지 나와가지고 작년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전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년 만에 용기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이게 뭐 조롱하는 겁니까? 그 조롱한 거는 아니고 제가 저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 여중생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밥도 못 먹겠습니다. 뭐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영학이 저런 최후 진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체장애 3급이거든요. 예. 지체장애 3급이면은 지능 지수가 50에서 60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영학을 지켜봤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전략을 생겨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데 저 사람은 보면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이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도 지금 최후 진술이 분명히 변호인하고 상의를 했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말을 정리를 했을 텐데 근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되게 불현듯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기 그 최후 진술할 때 되게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그 변호인도 좀 당황한 얘기가 검찰이 나를 뭐 협박하려고 하고 때리려고 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이영학이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석한 피해자 부모에게는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부당한 조사가 있었고 심지어 나를 때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재판 넘기겠다고 협박을 했다. 예. 그리고 뭐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은 뭐 휴지를 던진다든지 굉장히 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조사 당시에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해서 적절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까지 할 정도였었습니다. 사실 형사재판을 저도 실제로 여러 차례 진행을 해보면은 최후 진술을 하는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최후 변론을 하고 되도록이면 검찰 측이든 아니면 재판부든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온전히 다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실의 당부를 떠나서 저렇게 날을 세우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옆에 있던 국선 변호인도 사실 사전에 합의된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변호인의 태도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태도를 이끌어내게끔 한 이영학의 태도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을 것 같다는 분석이시죠. 그러면서 반성문 300장을 글쎄 참 이영학의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전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먹히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다 알지만 이영학을 뭐 곱게 보는 시선은 국민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마저도 지금 난감해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치소 내에서 나름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는 무기징역 안 받고 출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정황들은 역력해요. 그러니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반성문을 써야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변호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시간 동안 반성문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1심에서 300장의 반성문을 쓰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빼곡하게 한 장씩 해서 1년이니까 계속 반성문을 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반성문이 재판부에 전달이 됐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딸에게도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딸한테도요? 딸은 언제가 일찍 나갈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고 책임이 덜하고. 딸은 뭐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제가 행위에 가담했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딸에게 너 이름 바꿔줄 거니까 나가면 어떤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공부해야 한다. 뭐 굉장히 아버지 같은 얘기를 또 딸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딸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세간의 시선을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명을 해주겠다.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서 딸에게는 빌고 빌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빌어서 선처를 받아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딸한테도 계속 전략을 조언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어라가 우리 정말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 지은 죄를 사회에서 용서받기 위해선 빌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빌어야 한다라고 딸에게 전략 지시를 코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구치소에서 이제 준비했던 정황들이 이렇게 다 보도가 된 상황이니까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 한올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을 300장을 낸다 그러면 재판부가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반성문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네. 정말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영학이 지금 지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된 거는 수용자라 경우에도 뭔가 중범죄에 해당한 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열이 가능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게 언론사에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된 루트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측은 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느니 뭐 심신미약 임명 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뭔가 어디서 들은 거는 많은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학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를 정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같은 방에 있는 수용자들한테도 주어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감형이 되겠구나. 정보들은 많은데 이거를 취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마치 포도송이가처럼 이것도 있대 그냥 막 이렇게 난잡하게 정의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선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예. 최후 변론에서 뭐 검사가 어쨌느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계획까지 세운다는 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당했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선 변호인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국선 변호인이 그게 가능하다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자신은 자기가 목표했던 걸 어떻게든 실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사실 무기징역 이하로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스스로가 주장하는 심신미약과 달리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전략들은 사실 유효적절한 전략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